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마도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자, 오늘은 보티첼리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티첼리 혁신이라는 영상에서 보티첼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사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보티첼리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미술사 못지않게 그의 미술작품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마음속으로 한 여인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다간 화가입니다. 평생 마음속에 한 여인을 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그 여인의 발치에 묻어달라고 했고요. 결국 같은 성당에 묻혀있게 되었습니다. 자, 너무너무나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보티첼리 작품 속에서는 이 여인의 얼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뮤즈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여신으로 등장합니다. 자, 바로 이 여인이 보티첼리에게 있어서는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뮤즈와도 같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 보티첼리의 너무도 유명한 작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비너스의 얼굴을 조금 확대시켜 봅니다. 바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는요, 꽃의 여신 플로라가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을 보시죠. 자,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그 여인은 비너스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그의 유명한 작품 속에는 항상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시모네타 라벨라입니다. 그녀가 피렌체 거리에 나타나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거리에서 만난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녀의 미모는 탁월했습니다. 그녀가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남자들의 입에서는 라벨라라는 이 여인의 성이 깊은 한숨과 함께 내뱉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미인이다라고 하는 감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모네타 라벨라라고 하면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정말 경외에 찬 말이 피렌체의 남자들의 입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젊은 여인의 초상이라고 하는 보티첼리 작품인데 이 역시 시모네타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이탈리아 제노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15살에 피렌체에 왔고 18살에 마르코 베스푸치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스푸치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없나요? 자, 아메리고 베스푸치를 기억하시나요? 자,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자기는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콜럼부스 행적을 쫓아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 바로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메리고에서 따온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바로 이 시모네타가 결혼했던 마르코 베스푸치와 육촌 사이라고 합니다. 베스푸치 가문이 당대 피렌체에서 명문 가문 중에 하나였고 그녀는 제노바 출신의 명문 귀족의 딸로서 자, 베스푸치 가문에 시집을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 베스푸치 가문은요, 메디치 가문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보티첼리는 두 집안에게 모두 후원받는 화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푸치 가문에서도 후원을 받고 또 메디치 가문에서도 후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피렌체에 이 시모네타가 오자마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미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매너와 교양까지 갖추어서 피렌체에서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자기를 후원하는 베스푸치 가문의 젊은 안주인에게 이 보티첼리는 한번 보자마자 그 여인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 친절한 시모네타는 화가 보티첼리에게 기꺼이 자기가 보티첼리가 그리는 그림의 비너스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황홀한 제안이었죠. 그러나 그는 한낱 화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연정을 표현하기에는 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인의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 한 명, 후에 아주 공공연하게 연인 사이로 인정을 받았던 유력 가문의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줄리아노 데 메디치였습니다. 자, 여러분, 메디치 가문의 가족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렌조 성당에 가시면 신성구실이 있습니다. 이 신성구실에 있는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품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줄리아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줄리아노 역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조각남이었습니다. 너무도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피렌체의 아이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시모네타와 줄리아노는 최고의 남녀 아이돌 커플이 되는 것이죠. 자, 호사가들의 입에 이들이 자주 오르내렸음은 너무도 당연하겠고요. 명문가의 며느리와 또 다른 명문가의 둘째 아들이 연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최고의 가십거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미모가 당시에 피렌체를 대표하는 미모를 가졌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런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자, 이들의 극적인 연애사가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메디치 가문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디치 가문을 처음에 세웠던 사람이 조반니 디 비치입니다. 많은 돈을 모았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 때 오면 그의 가문은 당당하게 피렌체를 통치하는 거의 군주와도 같은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시모 데 메디치의 손자가 로렌조 데 메디치인데 이 로렌조 데 메디치에 오게 되면 그야말로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 피렌체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황금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미술사를 다룰 때 조반니 디비치, 코시모 데 메디치, 로렌조 데 메디치를 많이 다루죠. 특별히 코시모 데 메디치는 피렌체 사람들에게 국부라고 추앙을 받았고요. 로렌조 데 메디치도요, 피렌체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못지않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업적, 외교적인 업적, 피렌체를 잘 이끌고 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위대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아노의 형이 바로 이 로렌조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조의 동생이 줄리아노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로렌조도 줄리아노 못지않게 시모네타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렌조가 시모네타에게 보냈던 편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관계입니다. 이 시모네타라는 여인을 하나를 놓고 당대의 최고의 조각남, 정말 잘생긴 최고의 미남, 피렌체 모든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줄리아노와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 로렌조가 이 시모네타라는 여인을 둘 다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이에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보티첼리 역시 이 여인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마는 보티첼리는 언감생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이 시모네타를 향한 연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겠지요. 자, 더구나요, 이 보티첼리를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줄리아노와 이 로렌조의 아버지였던 피에로 데 메디치였습니다. 아직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전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들의 아버지 피에로 데 메디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 가운데 연적이라고 생각했을 두 남자, 그 두 남자의 아버지가 자기를 발굴해서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긴 보티첼리는 시모네타에 대한 연정을 마음 가운데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피에로 데 메디치입니다. 자, 코시모 데 메디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술사를 다룰 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시모가 죽은 뒤에 약 5년 정도 있다가 그도 역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에게는 한 가지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 메디치 가문이 계속해서 피렌체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아들들이 10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을 일찍이 어려서부터 후계자 수업을 시켰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피렌체가 당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엄연히 당시의 피렌체는 공화정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뇨리아 정부에서 모든 정치를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 메디치 가문의 위력이 대단했던 까닭에 또 이 가문이 대중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까닭에 어떤 결정을 시뇨리아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의결을 하고 메디치 가문에 와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거의 군주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메디치 가문이 잘해야 됩니다. 유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시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디치가의 리더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언제든지 이 시스템은 붕괴될 수가 있었고 메디치 가문도 쫓겨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디치 가문이 몇 번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는 형식상으로는 공화적인데 내용상으로는 군주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메디치 가문이 영향을 잃으면 메디치 가문은 쫓겨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과연 이 피렌체를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버지 피에로 데 메디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걱정거리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몇 가지 계획을 실천을 하는데요. 먼저 미술로 자기 자식들을 돋보이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동원된 사람이 보티첼리죠. 이 작품은요, 피에로 데 메디치가 살아있을 때 주문했던 작품의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아기 예수님이 있고요. 아기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시모 데 메디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피에로 데 메디치고요. 피에로 데 메디치의 동생입니다. 이 세 사람을 동방박사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는 이 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시모 앞에 있는 손자 로렌조 데 메디치고요. 여기는 줄리아노 데 메디치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자, 이 로렌조 메디치와 줄리아노 메디치가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거만한 자세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왜 이런 식으로 두 아들을 약간 거만한 모습으로 그려놓았을까요? 자, 이들은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피렌체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들은 유능하고 이들은 당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작품에 두 아들을 그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또 하나의 작품을 보시죠. 마리아 찬가의 성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두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로렌조 데 메디치고요. 여기는 줄리아노 데 메디치입니다. 이 배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천사고요, 마리아고요. 자, 그래서 천사와 마리아의 수호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렌조 데 메디치와 줄리아노 데 메디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의 수호를 받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는요, 후대에 자기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피에로 데 메디치의 걱정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피에로 데 메디치가요, 아들을 위해서요, 또 하나의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쇼에 가깝습니다. 그가 1469년에 죽게 되는데요. 죽기 몇 개월 전에 마상대회를 엽니다. 사실 이 마상대회는요, 온전히 로렌조를 위한 대회였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피렌체 다음 세대의 지도자라는 것을 피렌체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대회였으니까요. 당연히 누가 우승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로렌조가 우승을 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 두 기사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맹렬히 돌진하다가, 자, 먼저 찔러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대회에서 뜻밖의 로렌조가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로렌조라는 인물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여있는 피렌체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한 그런 대회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의도를 굉장히 잘 드러낸 것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로렌조가 입은 갑옷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곧 돌아온다. 자, 로렌조, 젊은 로렌조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대회가 바로 이 1469년에 있었던 마상대회였던 것입니다. 자, 마상대회가 끝나고 나서요, 얼마 안 있어서 로렌조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메디치가는요, 사흘 연속 이 도시에 잔치를 베풉니다. 시민들과 피렌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넘치게 향응을 제공받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피렌체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풀다가 메디치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어린 두 아들이 과연
피렌체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 이런 대회가 열려졌고요. 자, 그 후에 이 로렌초가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 로렌초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고요. 15세기 르네상스기에 피렌체의 황금 시대가 바로 이 로렌초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고요. 굉장히 활발하고 다방면으로 생동감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로렌초의 시대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관의 20살의 청년이 피렌체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로렌초 데 메디치가 통치자가 된 이후에 1475년에 마상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됩니다. 이 마상대회에서 누가 우승하냐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줄리아노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요. 줄리아노가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서 우승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크지요. 이것도 역시 얼마나 메디치 가문의 역량이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대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대회에서 줄리아노가 우승합니다. 그래서 1469년에 있었던 마상대회를 로렌초 마상대회라고 하고 1475년에 있었던 마상대회를 줄리아노 마상대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아주 극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마상대회에서 기가 막힌 퍼포먼스가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승자 줄리아노가 어디론가 말을 몰고 갑니다. 경기장 한쪽에서 장식 깃발을 창으로 뜯어내어서 둘둘 맙니다. 그 깃발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냐면 당시에 피렌체의 아이돌, 여자 아이돌 시모네타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머리를 다시 객석으로 향한 다음에 관중석에 있던 시모네타 앞에서 말을 멈추고 줄리아노는 그 시모네타가 그려진 그 깃발을 시모네타를 향해서 쭉 뻗었습니다. 받아달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경기장 안 일순 조용해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 후에 시모네타가 자신이 그려진 그 깃발을 환하게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두 사람은 공식 커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피렌체 최고의 아이돌 커플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그날 밤 한숨 짓는 남자들로 술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보티첼리도 이 시모네타를 향한 연정을 품고 있는 이 보티첼리도 씁쓸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빛이 바라보았을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시모네타를 향한 연정과 사랑을 품고 있었지만 이 시모네타라는 여인은 너무도 화려한 여인이었고 그 주변에 권력가들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낱 미술가에 불과한 이 보티첼리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젊은 남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해에 이 시모네타는요.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죽고 말고요. 그 다음에 이 줄리아노도 3년 후에 1478년에 피렌체의 대성당에서 반대파 파치가의 음모에 의해서 대성당 안에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22살의 짧은 나이에 시모네타는 병으로 갔고요. 25살의 젊은 나이로 줄리아노가 암살을 당한 겁니다. 이 모든 모양을 묵묵히 쓸쓸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보티첼리인 것입니다. 자, 이 성당은요. 피렌체 아르노강 주변에 있는 한 성당인데요. 키에사 디 산 살바토레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 안에는요. 베스푸치 가문의 영묘가 있습니다. 시모네타는 당연히 베스푸치 가문의 영묘에 같이 묻혀 있고요. 보티첼리는 그녀의 발치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성당 안에 보티첼리의 무덤도 같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한 보티첼리의 지고한 사랑, 그의 작품 곳곳에 그 여인을 남겨둔 채 쓸쓸하게 보티첼리는 이 성당 안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